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다. 이야기는 대개 현실과 환상을 교묘히 엮어 독자를 몰입시키곤 한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서울에서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이 마을로 이사온 주인공 영수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치유하고 한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정착했다.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주민들은 친절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해질녘이 되면 집 안으로 숨어버렸고 저녁이 되면 마을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영수는 처음에는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을 주위에 어두운 산길을 걷게 되었고 저 멀리서 도깨비불 같은 이상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그 불빛을 따라가던 영수는 어느새 낯선 공간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폐가는 외관이 매우 낡아 있었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다. 영수는 그곳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고 자기도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공기부터 이상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치고 방 한켠에선 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방 안 깊은 곳에서 그는 검은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영수에게 고개를 돌리며 여기까지 왔으니 와버렸군요 라고 말하더니 영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이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저주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마을에는 아름답지만 외로운 여인이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질투와 오해로 인해 마을 외곽의 이 폐가에서 고립된 채 생을 마감했다.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은 폐가에 갇혀 계속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헤맸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다. 대신 매년 밤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고인을 위로하기 위해 조용히 촛불을 밝히고 여인의 영혼을 달래는 풍습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다. 영수는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전해주었지만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영수에게 마을의 금기를 깬 것에 대해 경고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의 영수는 밤이 될 때까지 참다가 다시 한번 폐가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작은 등불과 함께 폐가에 다다른 그는 여인이 전해준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를 위해 작은 제단을 차려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폐가의 어느 한 벽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문양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 그 문양을 본 후로 마을의 다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비밀이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마을의 잘못된 신앙과 미신적인 믿음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마을은 한때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시절을 겪었고 그 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여인이었다. 마을의 수장은 이를 감추기 위해 여인의 존재를 그저 괴담으로 치부했지만 실은 그녀가 이 마을을 위해 희생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의 욕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영수는 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영수를 받아들여 마침내 여인의 혼을 날리는 의식을 치렀고 마을엔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도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여인의 흐느낌이 들리곤 했다고 전한다. 아마도 그녀의 슬픔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북적이는 도심 한가운데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중 하나의 자리 잡은 오래된 고시원이 있었다. 이름은 행복고시원이었지만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 저렴한 월세와 편리한 위치 덕분에 항상 만실이었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고시원의 복도는 항상 어두운 조명에 눅눅한 공기는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방들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끝에 자리한 702호 방에는 언제나 기이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가면 한 달 안에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갑자기 실종되었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졌다고 했다. 나는 이 소문이 단순한 헛소리일 것이라 생각하고 싼 월세에 눈이 멀어 702호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었던 나는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다시 잠에 들려 했지만 이번엔 복도에서 눌린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들리는 발소리는 마치 복도를 헤매는 누군가의 그것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고시원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시간에 복도에 나간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찜찜한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다. 아무리 방을 청소해도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어느 순간 나는 그 냄새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바로 화장실 벽 안쪽에서 나는 냄새였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낯선 얼굴은 내게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다. 이 방에 오래 머물지 마. 이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야. 공포에 질려 그날 밤 방을 나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702호의 기억은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그 방에서 나와도 이상한 악몽은 계속되었고 가끔씩 환청이 들리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고시원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702호에는 과거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그는 고독과 우울에 시달리다 고시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의 죽은 자리, 그 자리에 비극이 방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고시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그 방에서 들리던 소리와 냄새, 그리고 거울 속 그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토록 강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을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방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로도 행복, 고시원의 702호에는 빈 방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늘 새로운 이가 들어와도 그들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가에서 무심코한 블록만 벗어나도 오래된 골목길들이 드러난다. 어느 날 대학생 진우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택시비를 아끼려는 생각에 그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고요한 밤의 공기는 시원했지만 어디선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우는 이 골목길을 수없이 지나쳐갔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골목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익숙한 길이 아닌데도 묘하게 낯익은 풍경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골목의 양쪽에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오래된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폰을 확인했다. 시간이 늦어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메시지를 보내려 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폰의 시간은 분명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던 진우는 왼편에 있는 건물의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호기심이 생긴 진우는 그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입구는 잠겨있지 않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분명 몇 년 전 실종된 친구 태준의 사진이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았다. 태준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져보았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삐걱거리며 변하기 시작했다. 섬뜩한 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지더니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라쳤다. 안정감을 잃은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이 사라진 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골목의 씩씩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니 골목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했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창틀에 매달려 밖으로 몸을 빼낸 그는 단숨에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뛰었고 어느덧 거리에 잘 알려진 카페 앞에 서 있었다. 그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진우는 친구들을 만나 전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진우가 골목에서 봤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두가 침묵했다. 태준은 몇 년 전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우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날 밤 골목에서 느꼈던 기묘한 분위기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다시는 그 골목에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그 골목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에 그 골목을 찾아가곤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그 골목은 여전히 비밀을 품고 있었다.